특별 대담 순서입니다. 특별 대담은 전 서울시 교육감이시자 증검다리 교육 공동체 이사장님이신 광노현 이사장님을 사회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발표자와 그다음에 교사 패널도 지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로 특별 대담 순서입니다. 한국의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이란 주제인데요. 오늘 이 심포지움인가요? 학술대회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국민주권 시대의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주권에 대한 각성이 최고로 오른 시점이죠. 그래서 촛불 이후 시대의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한반도 대전환 평화 체제 하의 민주 시민 교육의 과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를 잡았구나 싶었는데요. 지금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해서 맹렬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공동성과 공공재의 지평이 단순히 대한민국을 넘어서 남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로까지 확장되고 있구나. 이런 시대적 요청 앞에서 과연 학교 시민 교육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보는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시적절하게 제목 참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작품입니까? 우리 심성보 선생님이 크게 웃으신 거 보니까 본인 작품이라고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원 학회장님께서도 저작권을 주장하고 계신 것 같고 아마 두 분의 작품인 거가 틀림없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세상을 바꾸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교육이다. 그래서 오늘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세상을 오늘 바꾸고 싶으면 정치, 특히 선출직을 잘 뽑아야 될 것이고 10년 후, 20년 후에 세상을 바꾸려면 반드시 교육을 특히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오늘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이 계신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김승환 전북교육감님이시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님이신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이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과거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새로운 역할로 환골탈퇴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대가 큰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네. 그리고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오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좀 늦으셔요. 과천에서 행사가 있으신데 한 6개월 전에 이미 약속을 해놓은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할 겁니다. 아마 부지런히 달려오고 계실 거예요. 아마 30분 정도 있다가 도착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김육훈 선생님, 서울 독산고의 역사교사시고요. 이 전국 역사교사 모임을 결성하는데 뭐 주도적 역할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교과서 투쟁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죠. 우리 김육훈 선생님이십니다. 서울이 자랑하는 혁신 중학교가 있습니다. 북서울 중학교인데요. 몇 년째 교장 선생님이 바뀌고 교사들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학교인데요. 특히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교장 선생님이 되셨죠. 그래서 고효선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음악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 하실 말씀이 많아요. 음악 교과가 민주시민교육 교과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음악의 사회사까지를 포함하는 우리 김선희 성남 판교고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자, 먼저 우리 교육감님, 김성환 교육감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우리 김성환 교육감님은 아시다시피 아주 저명한 헌법학자셨습니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전북 그 인권평화시민연대인가요? 거기서 아주 맹렬하게 시민운동, 특히 인권운동, 평화운동 같은 거 하셨는데 촛불 이후에 당연히 한국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있습니다만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현재 상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미리 안 읽어가지고 질문을. 아까 그 이훈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께서 서울에 고등학교 갔더니 2학년 학생이 학교 공동체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듣고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셨는데 전북에서는 중2가 그런 말합니다. 레알. 저는 그 슈테판 에셀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 아주 조그만 팜플렛 같은 책이 있습니다. 분노하라라는 책자거든요. 여기서 에셀이 말하는 분노의 개념은요, 사적 분노가 아니라 공적 분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분노를 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사는 공적 분노를 한 결과 개인이 입게 되는 데미지가 너무 컸습니다. 무참하게 희생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희생은 국가가 쳐다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촛불혁명에서도 분노가 타올랐는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공적 분노였냐? 이 일에 맨 앞장서서 최순실의 이름을 계속 드러냈던 기자, 지금은 정권의 핵심으로 들어가 있죠. 그 하소연을 한 걸 들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은 전혀 반응이 없더라. 전혀 반응이 없더라.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기폭제가 됐던 것은 아무개의 딸이 어느 대학에 부정입학했다더라. 이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딸은 못 갔잖아. 내 딸은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 근데 그냥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 거기에서 이렇게 사적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결국에 공적 분노로 이렇게 진화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우리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 딱 하나를 들려면 이성적으로 정제된 객관성을 담보한 때로는 자기 인내와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공적 분노감을 키우는 일이다. 그래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헌법이 말하는 그대로 국민이 주권자인 그런 시대를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미래의 시민이 아니고 현재의 시민인 태아부터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인간의 회복을 보장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공동체의 목적은 공동성과 공익을 증진하는 데 있겠죠. 그리고 공동성과 공익과 함께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 또 민주주의의 평가지수라는 건 모름지기 공동성과 공익,
공공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요. 사실 공동선거 공익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집단 행동의 어려움, 무임승차의 논리겠죠. 그리고 또 죄수의 딜레마, 아주 이기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들 간의 가장 최악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 또 공유주의 비극, 차세대의 지속 가능한 정의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막 쓰고 이런 것들 다 이기적인 개개인들의 그 집단 안에서의 행태가 만들어내는 공공악인데요. 이런 이 공동성과 공익을 아주 저점 균형 상태에서 최소한만 제공하는 공동체의 모습에는 반드시 부패, 비리, 부당, 불합리가 도처에 깔려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적 분노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일단은 공동성과 공익과 공공재가 부족한 곳에서 공적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을 도대체 장애 요인들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면 반드시 동료 구성원들과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것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가운데서 공동선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그것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민주시민의 한 중요한 역할일 텐데, 자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게 왜 가정의 역할이나 직장의 역할이나 조직생활의 역할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학교의 역할인지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이런 공적 분노를 가지고 부당함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길러주는 데 있어서 과연 학교 교육이라는 게 가장 적합한지, 또 특별한 우월적주의를 갖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우리 김성환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걸 얼마든지 우리가 키워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길을 걸어, 중학생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른이 약간 결례가 되는 행위를 했는데 그 순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싶을 때 바로 학생, 내가 이건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자세. 거기서 아이가 느끼는 것은 내가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 수많은 가정 배경, 성장 환경 이런 게 자라는 아이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앞선 시대를 살아갔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부를 한 선생님께서 결론 내리지 않지만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론을 이렇게 순간순간 제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길 안내자가 있다, 학교는. 근데 그 길 안내자는 그냥 안내자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검증을 받은 안내자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이런 민주 시민 교육, 또 공적 분노감을 형성하고 표현해내는 그런 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내자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첫 번째 낯선 사람들의 공동체가 학교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장 적합하다, 가정교육보다 적합하다 이런 말씀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얘기를 조금 길게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조희영 교육감님과 두 분께 여쭤보는 될 질문인데, 그래서 지금 저한테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어요. 좀 얘기를 길게 해달라고, 두 분에 해당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놀라운 건 우리 김승환 교육감께서 사실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 사전 질문지 콘티를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질 않으셨거든요. 이 순발력을 보십시오.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얘기하니까 전북에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더니 바로 스테판 에셀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그냥 즉문즉답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김상환 교육감님한테 박수 한번.
이 양반 기분 나면 바로 시낭송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 강노현 이사장님이 지금 자꾸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사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시간 잡는 건 사실이고요. 또 갔다가 내일 또 인천으로 또 나가야 돼요 저녁에.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언제 뭐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원래 그 미리 질문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미 구상이 된 답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잠깐 나왔지만 저는 사실 공부를 해야 되고 얘기했어요. 이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미리 질문지를 줘버리면 공부할 기회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니까 조금 버벅거리더라고. 저 사람 원래 저러지 않는다 이렇게. 이 부분도 아마 국회에 오래 계신 우리 유은혜 장관님은 좀 이견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원래 질의응답을 사전에 주고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250분이 와 계신데 이분들의 시간에 갚아야 됩니다. 한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250분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정리된, 가장 정제된 의견을 내놔야 되죠. 그런데 사실 김성환 교육감님은 이 직문즉답에 워낙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버벅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학자 시절서부터 함께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육감님한테 질문하라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아니 그 절개 시간을 절반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전반부를 저한테 하시고 저는 후반부를 이제 시험을 쉬면서 주연 교육가 얼마나 버벅거리는가 좀 구경 좀 하고. 그거 뭐 전혀 잘못된 기대네. 한국 사회과학 담론의 선두주자 조영 교육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마 동의하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잠깐만 양해하신다면요. 혹시나 놓칠까 싶어서 제가 이거 하나는 꼭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다른 거 몰라도 딱 한마디 하고 싶단 말이 이거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 포함해서 우리 전체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그리고 글로벌 시민으로서 살면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야 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 경계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들 좀 계시고 교장 선생님이 계시고 역사 선생님이 계시고 하는데요. 작년 3월 10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11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의 입에서 이정미 맞죠? 입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이지 우리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장면을 그때는 모르죠. 기각일지 인용일지 모르잖아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볼 수 있나 볼 수 없나, 보아야 하나 봐서는 안 되나. 우리 선생님들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권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날 3월 9일 오후 5시 무렵에 제가 직접 지시를 하면서 A4 용지에 직접 만년필을 썼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게 하나의 의문이 남았어요. 초등학생은? 그래, 초등학생도 현재의 시민이야, 알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전라북도는 전체 초, 중, 고등학교가 그 시청을 했습니다. 실황중계를. 근데 그 말을 했어요. 시청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청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라면 강제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동안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계속해서 강제하지 마시라, 시도기청에 맡기시라, 레디비 하시라 제발. 그래놓고 정작 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강제를 하게 되면 자기 모순이 되는 것이죠. 권고를 그래도 100%는 아닙니다. 한 98, 99% 100% 아니라니까요. 시청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의문을 안 가졌을까, 이런 거 이게 한마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참 귀신이시네. 우리가 준비된 질문이 그동안 두 분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노력해 오셨는데 한 가지 자랑할 거 있으면 소개해봐라 이런 거였어요. 참 이거 말릴 수가 없네.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뒤에 상술할 기회가 있으니까 짧게 하시라 뭐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대담의 일부가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는 이유였고요. 대담의 2부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 전담 교과를 만들고 교과목을 만들고 그 교과서를 만들어내자. 뭐 영국에서 블레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했다. 크릭 보고서의 중요한 권고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침화되고 있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라고 듣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독상고 김육훈 선생님, 현장 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기 독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역사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까지 와 계신데 이 자리에서 바로 교육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그래도 저는 뭐 제 생각대로 살아왔으니까 제가 느끼는 바를 그냥 솔직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이런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불과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이 자리는 사실은 대단히 그런 점에서 보면 감동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제대로 잘 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진보교육감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새 정부에서 민주시민교육과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정말 이 단위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오랫동안 구조화된 낡은 질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둘러 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생각보다 뿌리 깊게 우리들이 마음과 질서들을 구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민주시민교육과나 이것이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만들어지는 게 매우 다행스럽고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것은 잠정적일 것이다, 잠정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당연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존재해야 할 이유가 낡은 것들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아가야 할 바는 민주시민교육과가 혹은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교육의 한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간주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역사 선생입니다만 제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가장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교육과정과 교과서입니다. 교육과정, 제가 교육부 직전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과정 정책과가 있고 교과서 정책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교육과가 있다고 칩시다. 통일교육에 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건 니들이 해라. 우리는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곳이고 교과서를 얘기하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정적으로 필요하지만 근원적으로는 교육과정 정책과가 교과서 기획과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책과 이런 곳이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학교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곳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매 순간 교육과정을 만들든 교과서를 만들든 이럴 때마다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부 스스로가 정책 문화를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문화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시민 교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청이 처음 민주시민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제가 잘 썼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만드신 분들께서 이런저런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아쉬움도 많겠지만 현장 교육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창체 시간을 이용해서 시민교육을 1년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공화국 시민, 세계 시민, 노동인권, 사회적 경제 이 네 가지 파트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잘 썼습니다. 정말 굉장히 공들여서 제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어서 잘 썼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그 과목을 맡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저희는 혁신학교인데 1학년에서 철학을 배우고 2학년에서 시민교육을 배우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선생님이 맞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한 바로 돌아간다면 민주시민 교과가 독립할 경우에 그것이 수행할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그것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교육당국은 본 교과서 안에 밀어넣어 주시라. 정치교육도 있고 법사회교육도 있고 역사교육도 있고 도덕교육도 있고 이 민주시민 교과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 안에다가 밀어넣는데 교육과정을 만드는 파트 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야말로 우리 학교 교육이 지향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 여러 교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민주시민교육은 네가 창체 시간에 혹은 선택 과목으로 너만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칫 주변화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 좀 길었습니다. 네, 덧붙이지 않아도 다 취지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김소환 교육감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상당 부분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만들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게 최적일까? 저는 거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밖에 나가면 좀 가래빛이 쫙 비치는데요. 다 비치거든요. 프랑스 1789년 혁명 이후에 불변의 프랑스 교육 목표 아시죠? 이게 바로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박애는 우리말로 부르면 이웃사랑입니다. 공동체 정신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은 뭘 강조하고 있을까? 자유와 평등이 있는데 그 윗선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교과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기. 그런데 이 제도나 교과서에 앞서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의 삶. 아이들에게 선생님 별명 한번 지어봐라고 딱 하면 우리 선생님 별명은 민주. 이렇게 할 정도로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거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톡톡 건드리면 아이들이 바로바로 그걸 흡수한다는 거죠. 보이텔스바흐 콘젠스 잘 아시죠? 보이텔스바흐 합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컨트로베어지테이트, 논쟁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논쟁성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가변적이고 새로운 것이 생성되고 이렇습니다. 아까 탄핵 문제도 이것도 논쟁성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 논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어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이게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을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고 어느 교과이든지 교과서이든지 조금 전에 썼던 그 표현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학교 교육과정은 통째로 민주시민교육과정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물론 전술적으로 내지는 이런 교과를 독립시켜서 또 교과서를 따로 만들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잠정적으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여간 잊어서 안 될 것은 언제나 민주시민교육은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학교 교육과정이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과가 거기에 복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 속에는 공동성과 공익에 관한 논쟁적 사안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또 민주시민 교과라든가 교과서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를 최대한 현재 교육과정에서 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얘기가 갑자기 기억나는데요. 교육부에서나 이제 교육청에서 툭하면 이런 공문 내려오잖아요. 지난 학기에 민주시민 교육을 몇 시간 했느냐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떤 선생님이 우리는 전체 시간을 했다. 모든 교육 수업 시간을 다 민주시민 교육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초조하셨겠어요. 이 시간이 늦는 바람에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로. 지금 그 5번 질문 쪽이니까 그 이제 현장 선생님들 말씀은 좀 더 들어야겠는데요. 자, 민주시민교육과정이 교육과정 특히 각 교과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사실 음악교과와 연결 가능성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음악교사시죠? 우리 김선희 선생님. 현재 교육과정의 한계까지 포함해서 좀 교과 연계성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제가 그 주제 넘게 여기 앉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좀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드리지 못할까 봐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80년대에 중고교를 경험했는데 그때 당시 민주 시민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저같이 소심한 사람이 이렇게 자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 민주 시민 교육에 더 중요성을 부각하는 인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 그렇지만 이제 소외계층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에서 음악을 전공할 수 있었고 교사가 되기까지 학교가 길러내줬기 때문에 저는 공교육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주제 넘은 줄 모르고 여기까지 이제 와서 앉았는데요. 제 입을 통해서 학교에서 기죽어 있는 소외계층의 아이들 또는 학업 약자들, 신체 약자들 이런 친구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교사는 학교에서 재미를 담당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재미를 담당하고 싶지만 조금 긴장이 되고 다행히 재밌게 이끌어주셔서 제 의견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민주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자존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학교 교육 현장이 전반적으로 자존감의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학교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존감도 무너졌고요. 또 관리자 철학을 지키기도 너무 어려워졌고요.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 학부형 모두 자존감이 없이 무언가를 위해서 사실 좀 서로를 이렇게 핥히고 아기다툼하면서 좀 안타까운 현실로 흘러가는 게 저는 항상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모두가 피해자고 모두가 가해자가 된 그런 현실에서 도대체 그 주범이 뭘까 저는 이제 늘 고민했는데요. 결국은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기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경쟁 시스템이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고 서로 아기다툼을 하지 않으면 지금의 나를 지켜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민주 시민 교육은 하나의 세련된 좀 더 나아진 그 뭔가 뽐내는 그런 모습에 어떤 그 이제 우리는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지향해야 되는 하나의 새로운 과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망가진 것에 대한 회복 운동이어야 하고 존재감, 존중감, 자존감이 사라진 사회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두 분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거는 특정 교과로 묶이는 것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회교과의 영역이다. 역사교과의 영역에 하는 순간 다른 교사들은 그 점에서 굉장히 편해져 버리거든요. 우리 모두의 과제고 우리 모두 현재에 가진 가장 큰 아픈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또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학부형과 시민 모두의 관심이 모여져야 되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음악 수업 사례를 통해서 저는 또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시설 관계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악과는 2007 개정부터 약간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 교육과정 내용이 축소되면서 시험이 없어지니까 교육 관계자들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아이들이 음악을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지필고사를 지향하게 되면서 음악 수업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다른 교과에도 분명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그 이후 어떻게 수업에서 살아남았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그전에는 샵이 하나 붙은 조, 샵이 두 개 붙은 조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음악 수업하면 관계조 뭐 주요 3화 지겨워. 음악 수업 정말 싫어. 이렇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쪽으로 탁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가 서서히 교육과정 내용이 간소화되고 간략해지고 도대체 뭘 가르치라는 거지 교사들이 약간 황당해할 정도로 성취 수준 기준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평가에서 내신 평가 체제에서 제외가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강제성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강제성이 있으면서 교사는 나는 무엇을 통해 아이들과 사회를 연결시킬까?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아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의 흥미를 자꾸만 찾아내고 아이들이 내가 이 역량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하는 자신감, 성취감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유행하는 음악과 또 예술 음악 또 제3세계의 다양한 음악들을 좀 들었으면 하는 게 이제 저의 바람이거든요. 음악 교육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요즘 유행하는 상업 음악에 많이 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조화를 시키면서 내 삶 속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생활의 어떤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기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친구는 구성 작가가 되고 언변이 좀 좋고 자신감 있는 친구는 진행자가 되고 컴퓨터 좀 다루는 친구는 음향 기술자가 되고 그 다음에 통솔력이 있는 친구는 PD가 되어서 함께 3-4시간을 머리를 맞대고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다투기도 하고요. 고집이 센 녀석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언어 표현이 어눌해가지고 빨리 자기 의견을 말하지도 못하고 머뭇머뭇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엎드려 있는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참여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으려 하고 나중에 한 번 그런 그 경험을 하고 난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재능이 다른 친구들, 좀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목이 덜 아프면서 아이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은 서로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는 정말 공부는 잘해서 글은 정말 또박또박 잘 쓰지만 저 친구의 제시 덕분에 우리 발표가 굉장히 재미있었다. 이런 확인들을 통해서 서로가 가진 달란트가 다르지만 이것이 협력으로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생각지 못한 좋은 결과를 얻는지를 아이들이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마저도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95점, 누구는 80점 이런 식으로 차등화된 점수를 낼 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다행히도 음악교과는 ABC 3등급 체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만점을 받아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수치화된 평가가 우리 교육의 어떤 민주적인 창의적인 그런 수업의 방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선희 선생님 음악 시간에는 왠지 돈키호테 그 라만차 있잖아요. Impossible Dream. 그 꿈 뭐더라?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저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이라도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간디학교 교가, 서울의 휴봉고 교가, 또는 뭐 레미제라블의 아주 투쟁가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질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음악 교육이라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심지어 말씀하셨고, 특히 평가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다. 민주시민 의식과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김수환 교육감님이 30초만 달라고 그러시는데 드릴까요? 네. 팩트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발언께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1분만 그랬더니 30초만 하라고. 네.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로만 폴란스키, 심성호 교수님. 그 피아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치스 만행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치스 장교가 그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만의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클래시컬 뮤직을 틀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음악을 틀 수 있어요? 너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했던가요? 근데 거기서 생각나는 것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OST 이 곡을 이렇게 또 아이들이 들으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부분에 여기에서 이 독일군 장교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느낌 이런 거 생각해 보라. 악과 연결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보이텔스 바크에서 말하는 합의에서 말하는 바로 그 정치 수업. 정치 수업은 역사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그 요소가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보론적 말씀이었고요. 지금 우리 고여성 교장 선생님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발언을 할 기회를 못 드렸어요. 너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의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는 게 지금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 교육과정의 특징과 한계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나아갈 길 이런 것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오래간만에 기회를 주시면서 잠깐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예, 제가 사실은 그 장관님 조금 전에 나가셨는데 나가시기 전에 발언 기회를 좀 얻고 싶어서 텔레파시를 계속 보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고는 약간 다른 핀트인데 우리 지금 얘기되는 맥락에 보면 민주시민 교육을 민주시민 교과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잠정적으로 전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다른 교과에서 교육 전체가 민주시민의
복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저해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게 이제 비단 교육 과정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그 교육부 혹은 교육청이라는 교육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혁신과가 있고 민주시민교육과가 있고 이런 과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교육 그 행정 시스템 내에서 그것에 대한 그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책무가 그쪽 부서로 감으로써 나머지 부서는 거기에서 소홀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민주시민교가 못지않게 이런 부서 역시 사실은 해소가 되고 모든 부서와 모든 그 뭐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런 가치를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과학 선생이거든요. 과학 역시 민주시민교육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사례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들이 더우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보다는 에어컨 틀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는 담요를 두르고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유차, 큰 차 끌고 다니면서 5분 거리도 차를 운전해서 가면서 미세먼지 대책을 왜 정부가 안 세우느냐고 또 저희도 역시 아우성을 치죠. 이게 바로 그 민주시민 교육에서 건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과에서 미세먼지란 직경이 뭐 몇 나노미터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혹은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지식 위주로 배우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왜 아껴야 되고 지구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실천적인 어떤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에 상당히 소홀해 왔다는 저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저도 같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페미니즘 학습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피의 연대기라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갔었습니다. 거기서 감독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되게 저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뭐 제가 생물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감독님 학교에서 생리 주기가 어떻고 뭐 프로게스테론이 어떻고 에스트로겐이 어떻고 호르몬에 대해서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지식을 배우지만 그러나 여학생들이 그 뭐 탐폰이나 아니면 생리컵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삽입하는지는 모른다. 즉 자신의 몸에서 요도와 칠구를 구별을 못한다. 청소년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반성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식에 경도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선희 선생님께서 민주시민 교육은 자존감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한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얘기겠지만은요. 여성 뭐 자신의 몸 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 이런 걸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또한 소중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는 그 어떤 교과에서든지 그 지식적 내용과 함께 그 공공의 이익과 그리고 개인의 욕구가 충돌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양보하고 조율하면서 공공선에 복무하게 될지 그것을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부분을 앞으로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 민주시민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학이건 뭐 은미체건 기가건 전혀 민주교육과 상관없는 게 아니고 거기마다 다 국가나 또는 지방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형성적인 작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교육과정 안에서 녹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교육과정은 아직까지는 현장의 삶 중심보다는 지식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또 지식 전달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지적 발전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정서적 사회적 그 발달과
같은 것에는 대단히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 과정의 내용과 운영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교육부와 교육감님들이 해결하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조희영 교육감님 이제 조금 준비되셨죠? 예, 이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 등과 관련해서 어떤 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도 늦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1년 전에 또 다른 또 약속이 있었어요. 이 심포지엄 기획보다도. 그래서 그냥 최소만 하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관님도 오셨는데, 장관님 어제 또 2번이나 행사에서 뵀으니까 익스큐스가 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 혁신 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가장 핵심에 우리가 혁신 교육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 그 혁신 교육의 가장 핵심에 저는 민주주의가 있다고 봐요. 민주주의 원리의 교육 과정, 그리고 제도, 교육 행정 시스템, 이런 모든 학교와 교육의 모든 그 과정에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저는 혁신교육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저희가 이제 옛날에 어떻게 보면 사회민주주의 운동 내지 사회민주화 운동 많이 했다면 이건 학교민주화 운동이다. 혁신학교도 저는 학교 민주주의 프로젝트다, 학교 민주화 프로젝트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협의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을 넘는, 저는 우리가 하는 교육혁신의 원리다. 저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뭐 민주시민과라고 하는 행정체계 속의 과의 중심 부서를 만들 수도 있고,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책자를 뭐 경기도하고 이렇게 경기도가 먼저 만들고 지금 수도권이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분권화 같은 것들도 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100을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다면 60좀 정하고 20을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고 20을 선생님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구성과정에서 20의 자율권을 갖는 이런 방식, 이게 다 교육과정의 민주화 이렇게 표현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곽감님도 같이 노력을 해주신 겁니다만, 독일의 보이텔스바하 합의에 기초한 우리가 그 중립성, 논쟁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텔스바하 합의에 기초한 3가지 원칙을 교육과정에 교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걸 이제 저희는 보이텔스바하 합의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 현안 논쟁 수업 뭐 이렇게 이제 정식화를 해서 이제 학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교 그래서 저희들도 약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이렇게 규정을 당하게 된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음악에도 이렇게 음악 선생님 나름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 전 과목을 관철하는 그 원리로서 저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하 합의에 기초한 일종의 토론 수업, 논쟁 수업이라는 방법론이 이렇게 민주주의적 방법론이 많이 관철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이 우리 교육의 어떤 합의로 이렇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의 민주시민 교육 과정이 중요한 교육 과정을 다음 국가교육과정 개편할 때는 이제 아주 중심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지점도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한 어떤 합의. 독일의 2005년에 마그데부르크 선언처럼 시도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도 그걸 이렇게 공표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들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학교 문화,
학생의 활동 이 모든 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살아낸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실천하고 문화 속에 젖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런 것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이라 제가 조금 길어져. 다 그 정도 했습니다. 염려. 참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민주주의를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학교 자체가 작은 민주공화국으로 인식이 돼야 될 것이고 자율과 자치를 체험학습하는 가장 큰 장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어떤 방식으로 서야 될까요? 아무래도 학교의 주인은 나다, 학급의 주인도 나다, 수업의 주인도 나다 이런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니까요. 결국은 각자를 서로 주인으로 대접해주고 또 우정과 환대로 그 의식을 더 강화시켜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환경들이 학교 문화에 있어야 될 텐데 한편으로 이제 그게 과제 같고요. 또 한편으로 좀 두 분 교육감님께서 고맙게도 보이터스바하 원칙에 따른 논쟁성 원칙 그걸 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거나 또는 정치와 관련된 문제들도 학교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실제로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되고 있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두 분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보이터스바하 원칙이 설령 중요하다 할지라도 논쟁적 사안을 다루지 않는 이상은 적용 범위가 없는 거니까요. 그 논쟁적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로 공동성과 공익에 대한 논쟁적 사안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환 교육감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 전공인 헌법에서 꼭 다루는 것이 기본권과 국가 권력인데요. 이 국가 권력은 어느 나라에서 말하건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강제성입니다. 근데 저는 교육감 자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강제성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보던가. 그러면 교육감이나 교육청이 하는 일은 뭔가 분위기를 조성해달라. 지침 주지 말고 말하지 말고. 아까 조현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60%, 시도교육청이 20%, 그 다음에 단위학교에서 2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부는 제로 가만히 계시라. 가만히 계시라.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분위기를 조성하시라. 나머지는 학교에서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학교 자치잖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서투르게 가더라도 기다려주면 그것이 다 꽃이 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민주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요. 유치원 아이들부터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우리나라 이야기합니다. 어느 아이들이 가장 민주적일까요? 저는 유치원 아이들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한번 놀아봐 여기서 하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규칙은 서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 그 DNA 자체가 민주적인 그 아이들을 학교 교육을 통해 자꾸 잘라내는 겁니다.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비민주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권력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짓을 한다. 이런 게 제 결론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교육부에서 간부 한 두 사람이 오셨나요? 근데 제가 그런 말에서 이거저거 이야기하길래 비틀즈의 레디페 아시죠? 예, 레디페 하세요. 어차피 교육부는 모르잖아요. 왜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하려고 그래요. 이거저거. 잘 되는 것도 교육부 선생님은 다 망해버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제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아이들에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통제하고 지침을 주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다. 그래서 핵심은요. 저는 핵심은 교사와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도록 보는 기회, 듣는 기회, 체험하는 기회 이런 것을 가능한 한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시도교육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영 교육감님께도 같은 예,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부족합니다만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이텔스 바하 협약에 기초한 어쨌든 사회 현안 논쟁 수업, 토론 수업이 저는 방법론으로서 확대되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제 되게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려가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사회 현안을 다룬다고 할 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특정한 방향의 지식을 강요하지 않겠냐, 주입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교육의 민주화에서 요 점을 돌파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리드하는 그 선생님의 교사의 어떤 중립적 위치에서 중립성이라는 게 확고하게 원칙으로서 이렇게 확인되고 공유되고 존중되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모두가 인정해주고 그러나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 우리가 매일매일 당면하는 사회 현안 주제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토론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편향적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뢰 같은 것들을 주고 또 그게 모두가 공유하고 여기에 한 가지 변수를 더 도입하면 이게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각감께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이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가 이제 헌법 소원으로 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변수까지 들어오면 이제 학부모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보이텔스 바하 협약에 기초한 토론 수업을 한다고 해도 불안한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정의당 당직을 갖는다, 더민주 당적을 갖는다고 할 때는 이게 훨씬 더 말하자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날 거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함께 이렇게 돌파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즉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도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님이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중립이란 말도 따옴표를 치고 중립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 현안 혹은 심지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더라도 교육은 교육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고 학부모들은 신뢰를 해주는 요 돌파를 저희가 이제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저는 산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 뭐 반대하고 뭐 몇 가지 논리 지식을 암기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 있을 때 너희들 절대 암속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보적인 이게 저는 토론 수업을 많이 시켰는데 진보적인 학생일수록 제가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게 약간 강제를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교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더 정치한 논리 앞에 너는 바로 무너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돌파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의 이제 정서적 차원들 보통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이런 차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공동성과 공익에 관한 논쟁적인 사안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가운데 조정과 타협과 설득이 일어나는 이런 투 트랙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교육 행정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뭐 품성적인 거일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몸에 뵐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교육감님의 말씀을 합친 게 아닌가 제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또 학교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번 김선희 선생님부터 모셔볼까요? 아까 말씀이 좀 길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해주세요. 정리를 하면서 네, 잘 진짜.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일어난 현안들을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풀어가 보려는 노력,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가장 가까운 사회는 가정과 학교거든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뉴스화되고 있는 사회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한 달이 건너의 이야기고요. 내가 지금 내 교실 속에서 선생님께 또는 수업 중에 어떤 문제를 제기해 본다거나 왜냐고 의문을 품어본다든가 이러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야 어떤 그 민주 시민의 어떤 기본 자질을 갖춰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우리 학교 현장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사실은 왜냐고 말하는 학생들의 대답에 얼어요. 교사가 자율권이 별로 없습니다. 교사가 많은 것을 얘기해주지 못합니다. 학교 교사들도 그 관리자나 상부 교육기관에 자기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사들은 너무 많은 업무를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매뉴얼화 돼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과연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한 그러한 어떤 목표를 교사들이 이행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렇다면 학생 지도와 수업 연구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수업과 학생 지도가 50%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60%, 70%의 업무들이 저희들은 행정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법기관 노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어떻게 분담해서 분산하고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만 본인의 본연의 자세를 갖추어서 아이들이 지금 교실에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의문을 품었을 때 나는 얼마나 유연하게 여기에 대처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 교사가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질문에 답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해 못했으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는데 또 물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질문을 기죽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쯤 되면 질문은 미움받는 방법이구나, 내신 평가도 있는데 내신 평가에 불리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한테 부정적인 인상 주면 좋을 게 뭐가 있나, 학종에 뭔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어, 이렇게 움츠려들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 입시 체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제2의 부모가 되기보다는 평가자, 또 행정인, 이런 식으로 입시 변별기관의 하나의 종사자로 전락함으로써 아이들과 선생님 간에 당신은 나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키워주는 하나의 제2의 부모다라는 신뢰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이 입시 체제와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론을 접목하고 아무리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와도 학교 현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진짜 금과 옥조네요. 한마디 한마디가. 왜 교육청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들릴까? 저는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잠깐 있을 때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장학관님들 좀 분발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어떨지 한번 여쭤봐야겠는데요. 우리 아까도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서울중 혁신중학교, 서울이 자랑하는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만약에 혁신교육이, 혁신학교가 성과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민주시민교육에서의, 그러니까 통째로 민주시민교육성에서의 성과일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래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을 혁신학교 맥락에서 혁신학교의 성과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이제 쭉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째로 민주주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워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째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이 혁신학교다, 혹은 혁신학교여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실은 학교에서는
숨 쉬는 거 하나, 걷는 거 하나도 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수업만이 아니라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이런 이렇게 사회적인 논쟁거리일 수도 있고 또 직접 이제 학생들의 생활과 연결된 부분에서 어떤 사례를 하나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CCTV를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학교 건물 외부에만 있었는데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복도에 설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전 문제나 요새는 그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뭐 그 도난, 학교 폭력 이런 게 있어서 근데 그 문제를 학생들 회의에 붙였어요. 이렇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다 의견을 수렴했는데 학급 회의에서는 찬반 의견이 반반씩 나왔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안전도 중요하다.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대의원들이 학생 회의에 가서 아주 마라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는데 학생들이 그 회의록을 들고 왔는데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아, 요놈들 정말 밀당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회의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결론은 이제 복도에도 설치를 하자.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위험 때문에 설치를 하자. 하지만 이것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감시하는 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아무나 볼 수 없도록 하자. 이걸 열람해야 될 때는 반드시 정식 문서를 통해서 학교장 결재를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제하라면 우리는 동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가지를 달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중학생입니다. 네. 전북 중학생인 줄 알았네.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역시 아이들이구나 하고 생각을 한 게 또 뭐였냐면 거기에는 그렇게 강력히 반대를 했으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급식실 아이들은 밥 먹는 낙으로 학교 오잖아요. 근데 급식실에서 새치기 하는 아이들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큰 거예요. 그래서 새치기를 잡기 위해서 급식실 입구와 급식실에는 그 CCTV를 설치하자 이러고 온 거예요. 귀엽죠. 그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토론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런 유혹이 있죠. 생활지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 아이들이랑 말씨름하고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CCTV 한번 딱 보면은 거기에 모든 게 나오니까 제가 자랑하고 싶은 우리 혁신학교 8년의 성과가 바로 선생님들의 이런 태도입니다. 선생님들 회의에서 이렇게 났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바꿔 나가야 될 것이지 그것을 감시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바꿔 나가되 CCTV는 설치하지 않는다. 식당 앞에는 즉 감시의 용도로 생활 지도의 용도로는 쓰지 않겠다. 오로지 안전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원칙을 지켜낸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물론 아주 곳곳에 설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이런 입장들을 충분히 얘기를 들으시고 동의를 하셨고요. 저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모두 다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고 민주주의는 공부와 성찰 하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혁신학교 8년을 지나면서 제3기 혁신학교 신청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약간 자랑입니다. 저희 학교 교사 동의율이 신혼여행을 간 선생님 한 분이 투표를 못 하셨는데 나머지 모두 찬성하셨어요. 네, 100% 나왔고 학부모님도 93%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박수. 그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이제 굉장히 서로 돕고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같이 함께하는 서로가 쉽게 말하면 좋아 죽는 그런 분위기예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정말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상승 의 최고조를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쁜데 동시에 이때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민주주의나 혁신이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 또한 언제나 성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이번에 학교 조직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의 민주주의성, 민주주의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도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자세 이거 역시 혁신학교의 자랑인 것 같고요. 이게 또 끊임없는 혁신을 이루어내는 힘인 것 같습니다. 네, 듣는 내내 흐뭇하네요. 아무튼 그 아까 유은혜 장관께서는
엊그제 만난 서울외고 그 학생회장과 학생부회장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사실 학생들한테 맡기면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낸다는 것이 모든 맡겨본 선생님들의 공통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도 맡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왠지 우리 김육훈 선생님 여태 한 번밖에 발언을 못 하셔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학교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꼭 이런 게 필요하다 좀 보태주시죠. 예, 저는 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얘기도 뭐 끝날 시간이 다 돼가니까 교육감님들께 한 가지 부탁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 학교 민주 시민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가장 큰 요인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명백히 입시라고 생각합니다. 입시가 이렇게 살아 있다라는 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한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서 학교로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골병듭니다. 제가 혁신학교를 기획하고 혁신부장을 맡고 교무부장을 맡고 3년간 그렇게 일을 했는데 딱 3년 하고 나니까 정말 골병들어서 이제 올해는 그만하겠다. 저는 그렇게 올해는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만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나 그 평가와 관련된 제도적 측면에서 교육부가 새로 손봐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 근원적인 성찰들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서울교육감님께서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학교에서 많이 들고 와라 이렇게 들고 와서 수업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식 자체가 논쟁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확인됐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경제교과서 멋대로 바꿨습니다. 도덕과 지필기준 멋대로 바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살아 있습니다. 지식 자체가 논쟁적입니다. 어차피 이걸 교육과정 속에 들고 들어가서 학교 교육과정을 바꿔야죠. 그리고 바꾸고 그것이 수업에서 논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교과서를 바꿔야 할 것이고 입시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정책을 맡고 계신 분들도 몇 분 와 계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울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할 때 가장 열심히 했던 선생님들, 혁신학교 준비하고 진행할 때 가장 함께 열심히 했던 분들, 협동조합 기획하고 학교에서 협동조합 기획하고 함께 만들고 운영했던 분들 전부 다 정교조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얘기하는 이 자리니까 부득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박근혜 정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정교조는 법 밖에 있느냐? 이게 실화냐? 이러고서 무슨 학교 민주화를 통해서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장 열심히 민주주의 교육을 했던 분들 최소한 그냥 밀어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교육당국과 정교조가 입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교조가 법 밖에 있느냐의 문제는 민주주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교육감님들 와 계시니까 초중등 교육을 교육감 시도교육청으로 넘겨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준비하셔서 넘겨받을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시도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준비하셨는지 시도 단위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초중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그걸 넘겨받을 준비를 과연 얼마만큼 했는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가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물론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겠지만 교육부가 결정하거나 정권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실제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이게 회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곧 학교를 나갑니다만 다음 세대들은 훨씬 더 좋은
현장감 있는 교육 정책들 아래서 학교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저절로 박수가 나올 만큼 참 좋은 얘기들이네요. 이렇게 단 세 분의 선생님 교원을 현장 교원을 모셨을 뿐인데 얘기가 이렇게 풍부할 수가 없다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너무 저도 아주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시간인데요. 저도 진짜 진보 교육감님들한테 이제는 교육과정으로 진입할 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교육과정 아까 김선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몰두해야 되는데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일이 50%다 교사 시간에. 이 부분을 여하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들었는데요. 우리 조영 교육감님이 발언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지금 저도 서운하네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 청소년 참정권 연대라는 것의 상임 대표를 하고 있는데 상임 공동 대표네요. 오늘 그 조영 교육감님하고 김성환 교육감님 만난데 이 대담이 있는 걸 알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그래갖고 저한테 어젯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반드시 이 질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조영 교육감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유럽과 미국의 모든 나라들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한 3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할애해서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공약을 비교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의 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 내년인가요? 후년인가요? 2020년 4월이면 이제 다시 총선이 전국적으로 치러져서 수업 과정, 수업 연계형 또는 교육 과정 연계형 학생 모의 선거를 전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학교 내 모의 선거, 특히 교육 과정 연계형 모의 선거는 거의 치른 바가 없고 최근 금년에 이제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에서 소규모로 실시해서 좀 호평을 받았는데요. 과연 그 2020년 총선을 준비하려면 금세 오잖아요. 사실 1,100 학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교육 기회를 실제로 전면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이제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 하나를 이제 자존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저 식으로 표현하면 관계의 수평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관계, 권력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거의 수평적인 것. 그러니까 선거민주주의라는 게 다 선거라는 공간에서는 1인 1표잖아요. 모두가 그만큼은 수평적 관계에 들어갑니다. 물론 선거 끝나면 바로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 바로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그 지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도 교장, 교사, 학부모, 선생님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학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을 이 관계의 수평성 아까 말씀으로 보면 학습 지식 배움 과정에서 또 수평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암기식 지식교육은 권위주의적 지식교육 방식이라고 봐요.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관계의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게 다 이렇게 맥락이 이제 연결돼 있는데 어쨌든 저는 내후년을 매개로 해서 저는 뭐 서울교육청 적극적인 아까 이제 그 사회연한 토론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김성환 교육감 이게 시도 우리 교육감 전체 수준에서 한번 TF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14분이나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18세 선거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아직 공감대는 적습니다만은 뭐 16세 교육감 선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사의 기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좀 하고 등등 해서 14개, 13개 교육청이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공감대도 커요. 다 교육감들은 뭐 이견이 거의 없어요. 이제 실무적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환 교육감님, 교육 당연히 여쭤봐야죠.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네. 네, 마무리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 정치적 기본권보다도 앞서 현장 선생님들 세 분 의견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기회 드릴 거예요. 있습니까? 그건 따로 있어요? 마지막 예, 있습니다. 예. 예. 요건 요 한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조영 교육감 그 말씀은 우리 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그 답변을 좀 유보하고요. 교육과정 연계형 모의 선거 이게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우리나라에 17개 광역이 있잖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 달라요. 그리고 서울과 경남이 다르고 경남과 전북이 다르고 전북과 전남이 다르고요. 또 같은 전북 내에서도 학교가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망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참고로 제가 6.13 지방선거 때요 당선증을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서 받고 또 하나는 청소년 매니페스토 선거인단 있죠. 거기서 또 받았습니다. 2개 받은 거 느낌이 전달 안 되세요? 제가 2개를 받았어요.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소년이 이미 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너희들 하지 마. 절대 못 막아요.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이 흐름을. 그럼 우리 학교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좀 더 탄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청소년 참정권 연대에서 요 질문만은 꼭 김승환 교육감님한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질문과 제안을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 18세 선거권은 사실 대학교 1학년생들과 사회초년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거가 대통령 선거는 3월 초, 총선은 4월 초, 지선은 6월 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 4, 5월에 태어나지 않은 애들 3월, 4월, 5월 전혀 18세가 돼도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 지금 대학교 1학년 사람들하고 초년생인데요. 그래서 이 18세를 넘어서 17세, 16세로 특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낮추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물어봐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답변 여하에 따라서 학생의 날을 11월 3일 며칠 앞두고 있는데 이때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발언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걸 제안했습니다. 지금 교육감 협의회가 11월 22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회장 단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교육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원이 있고 지금은 19세인데 그 전에는 20세였잖아요. 한 50년 이상을 20세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론 아시죠?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 위반하지 아니한다는 거였어요. 그 논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20세 미만의 국민은 아직 정치적 미성숙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해 있습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마다 항상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은요 국제규범 UN 아동 권리협약 아시죠? 제1조가 뭡니까? 제1조가 Child is under 18 years old입니다. 18세 미만이 child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18세까지 줄어낸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보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17세, 16세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은 기준이 고등학생 정도면 이런 선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사 정책 기본권 제가 외국의 헌법 교수들 만나면 정말
창피해서 이 말을 못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교사의 정책 기본권 논쟁이 있어. 창피해서 못해요. 이건 아니 미개 국가거든요. 이것은. 아니 그 논의할 걸 해야지. 이런 걸 논의라고 논의 대상 논의를 합니까? 예, 여기까지. 뭐 말씀은 무지 세네 아무튼. 근데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뭘 할지는 회의 날짜가 안 잡혀서. 그리고 사실은 교육감 협의회 의장으로 책임 있는 발언하기는 어려운 자리죠. 그건 100번 이해하고요. 다만 헌법학자로서 또 이 청소년 선거 연령에 대해서 또 교원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 생각이 무지하게 확고하시고 우리 서울 교육감님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분야고 또 앞장서고 있는 분야라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힘을 모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이견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뭐 좀 약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접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5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김성환 교육감님은 절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 더 드려서 옆으로도 보이네. 그래서 우선 김성환 교육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니까 첫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육훈 선생님, 고효성 교장 선생님, 또 우리 김선희 선생님 그리고 조영 교육감님 이 순서로 마지막 1분여씩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직전에 세훈 선생님께서 함께 고민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김선희 선생님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학생의 자치도 그 기반은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이고요. 교사의 자율권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교사의 자율권이 일반론인지 개별론인지 좀 구분이 안 되는데요. 개별론이죠. 서울은 그렇다 이런 뜻이죠. 몇 년 전에 그 하와이에 갔는데 중학교 방문했습니다. 그 선생님 한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학교 교실에서 어느 교실이건 어떤 시간이건 친구가 무슨 말했는데 선생님 저에 틀려서 이 말은 절대 못한다. 이건 철저하게 틀렸다는 말을 못한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고요. 아까 CCTV 설치에 대해서 우리 서효수 교장 선생님 정말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은 이게 바로 아이들의 인권 감수성인데 이 CCTV는 엄청난 인권 침해하는 거거든요. 외국의 호텔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설치합니까?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100% 다 지게 돼 있어요. 그럼 경찰은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인의 인권 감수성 이게 하나는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아이들은 그런 견제 장치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육훈 선생님 입시라는 그 장벽 한계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외쳐오는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 편성 이제 교수 손 떼라, 교사들에게 맡겨라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시험 출제 여기도 교수도 손 떼라 하는 것하고 대입제도 안 만들어지잖아요. 공론화 의사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래서 교육감 협의회에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연구단은 전부 교사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로 해서 충원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걸리는데요. 초중등교육 사실 유초 중등교육인데 시도교육청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넘겨받을 준비해라. 이게 지금 교육부로 넘어가면 완전 오늘 잔치하겠네 이건요. 그래 맞아 이 말 들었지 교육감들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잖아. 그랬는데 되어 있습니다.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 거창한 것 같습니까? 넘어오면은요 거의 모든 권한을 다 없애버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교육부가 할 필요 없는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고 시도교육청이 받아가지고 하겠습니까?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면 학교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시달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수업하고 지도하는데 한 40% 이거밖에 안 된다. 이게 90 이상 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순서가 김육훈 선생님이셨죠? 예. 저는 그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 5월 정도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 바가 적지 않은데 최근 9년 동안 그 비틀어진 측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이 비민주적인 어떤 이런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어떤 그야말로 9년의 적폐가 아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분단, 그다음에 비민주적인 이런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문화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교육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좀 던지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과연 옳은 건가? 교과서 쓸 때 교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전 시즌 교과서입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전 매뉴얼대로 하지 말고 이전 매뉴얼이 옳은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를 보지 말고 정무적 판단 뭐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옆을 좀 보라, 밖을 좀 보라, 밖이랑 소통하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것이 그 학교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근원적인 지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우리 고일성 교장 선생님. 네. 아까 성일관 교수님께서 오프닝 멘트에 오늘날은 신의 자리에 헌법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개인이 가장 기댈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자리에 사회라는 것을 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사는 이 사회로부터 공인된 그야말로 사회의 합의된 공적 가치와 규범을 대변하도록 그 위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조금 전에 김육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 열어주십시오. 과감하게 믿어주시고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교사들은 이를테면 호랑이 잡는 포수입니다. 그런 호연지기를 가지고 교육에 들어온 교사들에게 시시콜콜 지침과 통제와 매뉴얼을 주면서 줄어들게 작아지게 만들어서 토끼도 못 잡는 보수로 만들지 마십시오. 믿어주십시오, 교육감님들. 자, 우리 김선희 선생님. 이제 자율권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교사의 자율권 왜 보장하기 힘드냐? 이거는 이제 줄 세우기 평가에 저희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똑같은 목표, 똑같은 수업, 똑같은 방식의 평가, 결과도 표준화된 결과를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아이가 있으면 반드시 실패한 아이를 담보하는 비교 평가, 상대 평가. 이것이 교사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들, 나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 성공시키고 싶어, 이런 꿈을 이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평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2002 대입 정책으로도 사실은 오히려 퇴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과감한 고민, 그리고 우리 시대가 계속 저도 이제 그런 경쟁 체제에서 살아왔는데요. 과연 이 체제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지, 이 체제로 교육의 혁신은 과연 일어날 수 있는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다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격렬한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저는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거든요. 예,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교육 철학으로 삼는 굉장히 깊은 울림을 주는 박원서 선생님의 글 한 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연이 놀랍고 아름다운 까닭은 목련이 쑥잎을 깔보지 않고 도토리 나무가 밤나무한테 주눅들지 않고 오직 타고난 천성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데 있지 않을까? 부디 우리 교육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또 앞에 얘기도 더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제 고민이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의 높은 기대 수준에 보면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교육 현실, 학교 현실에서 많은 또 불만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다 공유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의지의 문제로 자꾸 환원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게 대안적 설계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적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저는 많은 지점에서 가지 않은 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혁신학교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혁신교육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지? 혁신교육지구가 하나였을 때는 제가 출발할 때 구로 금천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끝날 때 22개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반대했던 3개 구청장은 다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또 떨어진 부분도 1-20%는 된다고 봐요. 25개가 다 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김상곤 장관님도 우리가 통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못했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김상곤 교육감의 의지로만 본다면 저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대안적 설계로 전환시키는 우리들의 고민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솔직히 뭐 제가 이제 그냥 자랑 삼아서 한마디 드리면은 사립유치원도 지금 뭐 회계 문제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또 다른 측면 회계 문제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 유치원의 사립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장할 거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가 만들었습니다. 매입형 경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형도 뭐 궁극적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민원이 있었죠. 북부에 민원이 있어서 꿈동산이라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지점에 오면 이렇게 교육부가 그걸 전무 수용하면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 경로에서는 왜 이게 바로 전환이 안 돼 이런 어르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는 당연히 가지되 대안적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힘을 이렇게 모아가고 그러면 어떤 전환점이 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로 가는 어떤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50%가 이렇게 정말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년 동안 이제 김성환 전북에서는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공문 축소, 정책 사업 축소 이렇게 저희도 엄청 노력했잖아요. 제가 최근에는 야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건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청 재구조화 전략을 사실 꺼낸 겁니다. 지역청을 학교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로 개편하는 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세객과를 줄이려고 지금 목표 삼고 지역청에 아예 통합학교지원센터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근데 그 아이디어의 출발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도 저희들한테 문제뿐만 아니라 대안적 설계의 단서를 달라는 것까지를 저는 진짜 요구하고 싶어요. 그걸 완성하고 정책화하는 건 저희가 할게요. 그러나 이제 그 문제 제기를 넘어서 약간의 대안적 설계의 단서를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는 이제 이 민주주의도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87년에는 뭐 선거민주주의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였던 데 반해서 민주주의가 계속 심화 확장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장은준 선생님지만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미투 운동도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봅니다. 생활세계 민주주의 운동이죠.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요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투명성을 넘는 공공성에 대해를 요구하는 민주주의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치적인 주제를 넘어서 우리 삶에서 너무 관행처럼 전제했던 거에 대한 거대한 개혁운동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학교는 이걸 받아 안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동성애 문제도 있을 거고 페미니즘 문제도 있을 거고 학생 자치 활동도 있을 거고 학교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연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성비 교사 문제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받아 안아서 이것을 학교 민주주의를 훨씬 더 확장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물론 제가 뭐 말은 이렇게 번들어게 합니다만 여러 가지 서울교육청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방향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저는 시간이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8년, 전북으로 치면 12년, 강원하고 전북은 12년이 주어졌잖아요. 서울도 지금 8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뭔가 좀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이렇게 저희는 저희대로 저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주의자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세계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보다 역동성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약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방전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오랜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또 경제 성장 제일주의가 만들어낸 것입니다만, 첫째는 분단 체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전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 아시다시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으로 방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재벌 경제 체제로 또 방전이, 재벌 체제 때문에 방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정권 5년 유한한 정권은 5년마다 바뀌어도 관료는 영원하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래서 관료 체제로 방전이 일어나요. 자, 민주주의, 그래서 허약해지기 쉬운 구조적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계속 충전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디로부터 근본적인 충전소, 충전 기지를 찾을 것인가? 그것은 역시 학교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째로 민주시민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를 살펴봤더니 오늘 5분 얘기에 다 나왔다고 봅니다.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 방식 을 바꿔야 되고, 뭐 학생 자치를 확대하고, 심지어 교육청과 교육부의 업무 방식과 직제 개편을 다 해야 하고, 교장 승진 제도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런 등등까지가 다 있을 때, 그러니까 입시 경쟁 교육을 민주시민 교육으로 대전환하는 문제는 사실 21세기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교육 내적인 논리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경제 민주화와 함께 진척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틀 안에서 혁신 학교 시대와 진보 교육감 시대는 일정하게 교육 내적 시스템 안에서도 보완하고 개선하고 개혁해서 좀 더 나아갈 지점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교육 불가능성 뭐 이런 걸 넘어서. 그래서 저는 아무튼 오늘 그 논의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대담이 진행된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5분에게 아주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